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 이혜숙입니다. 젠더혁신센터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젠더를 고려한 알코올 정책 온라인 젠더혁신 포럼에 참석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지난 3월 24일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 후 스마트시티와 젠더혁신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젠더혁신 포럼입니다. 본 포럼을 공동 주최해 주시는 신현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녀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데이터와 지식의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은 많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에서도 남녀 차이가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알코올 문제는 생물학적 성차는 물론 젠더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정책에는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간 음주와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현영 의원님과 본 포럼의 공동 주최를 통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진행은 지난 2년간 젠더를 고려한 알코올 정책 융합연구회를 이끌어 주신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준비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동 주최하시는 신현영 의원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오늘 젠더를 고려한 알코올 정책 주제로 열린 젠더 혁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힘 모아주신 한국과학기술 젠더혁신센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백희영 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준비하시느라 워낙에 열과 성으로 이렇게 소통하신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논의회장을 열어주실 김대진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혜리 교수님, 강향숙 교수님, 홍은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열띤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생물학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총 신체 수분 비율 그리고 체지방 이런 것들 차이와 함께 알코올 분해 효소에 대한 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젠더 특성을 고려한 알코올 중독 문제 해결책 꼭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문제는 더 이상 남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실제로 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 데이터 오히려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에서 더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이런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성이 더 늦게 음주를 시작하고 더 적은 양을 먹는다 해도 치료로 요하는 상태에 이르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 그만큼 여성 취약한 상황이고요. 특히 젠더 특성을 고려한 알코올 정책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도가 젠더 의학에 맞춰서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특화된 접근법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여성에 대한 정신과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 문제까지도 같이 우리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포럼에서의 이런 중요한 알코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도요 상당히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제도로 안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포럼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직접 인사 말씀을 해주신 신현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바쁘신데도 또 못 오실까봐 사실 녹화까지 해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대국민 선언문,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저희의 이것에 단초가 됐던 그 선언문 하실 때 깊이 관여하시고 홍보를 하시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 그 정책을, 오늘의 그 포럼을 소개하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그 연사들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이 포럼은 저희가 젠더 혁신 분석 연구 지원 사업 2010년부터 5년 동안 저희 센터에서 수행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단히 그 처음 젠더 혁신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젠더 혁신이라는 것은 성과 젠더 분석을 도구로 해서 그동안에 미진했던 그런 그 성차에 관한 사실을 밝히고, 이에 기반해서 과학기술의 지식 창출과 개발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특성이고요.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얘기를 하고, 성과 젠더 분석이라고 하면은 모든 연구와 실험 단계 또 그 데이터 해석에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별과 젠더라는 것은, 성별은 바이올로지컬 섹스고요. 그래서 염색체에 기반한 것이라면, 젠더는 사회 문화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빙거 교수는 이 성분석과 젠더 분석은 분석의 목적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실제 사람에서는 그 두 특성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젠더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젠더 혁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뿐 아니라 인문사회 융합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사회 융합 연구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많이 논의를 했다면, 여기에 인문사회 사람들의 특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을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함께 고려해야 되는 그 중심축은 무엇이냐, 그거를 저희가 찾아야 되겠고, 그것의 하나의 주제로서 저희가 알코올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의 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국민 건강선언문 2017년 대한의사협회에서 했고요. 그 실천 수칙 두 번째로 절주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 김나연 교수님께서 주축으로 하셔서 알코올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젠더 분석을 하는 것을 했고요. 그래서 알코올은 여성에서 더 적은 양을 마신다 하더라도 더 많은 위험을 끼친다. 소화기 질환 같은 경우에 위암, 알코올성 간질환, 경화 이런 맛을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바이올로지컬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술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여성들한테 좀 더 치중한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2019년부터 20년 동안 2년 동안에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포럼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작년 말에 젠더를 고려한 알코올 정책, 저희가 연구 총서의 두 번째 거로 발간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목차가 간단히 있는데, 오늘은 각 부에서 한 분씩 대표적으로 나와서 발표를 해주셔서 오늘의 포럼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김대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알코올의 생리의학적 접근과 성별 차이, 두 번째 연사로서 소혜리 교수님께서 세대별 한국 여성의 음주와 음주 문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사로는 강향숙 교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 문제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홍은주 교수님께서 젠더 관점의 실효적 알코올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고요. 다 끝나신 후에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모아서 같이 토론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사님들께 잘 부탁드리고, 오늘의 자리를 위해서 오랜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네, 교수님 발표 시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15분에 걸쳐서 성별에 따른 알코올 의존의 생물학적 접근 및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주 실태는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예, 세계적으로 좀 상위권에 있는 거는 제가 아시는 부분이고요. 20세 이상 한국인이 한 해 먹는 술이 맥주가 148병이고, 소주가 62병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해 먹는 술이 무려 211병이라 그러니까요. 아마, 주말 빼면 평일엔 거의 술을 먹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드시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WHO 기준으로 저위험 음주량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드시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리고 국내의 그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을 보시면은요, 모든 정신질환이, 남성이 조금 많습니다. 한 28% 되는데요. 이 알코올 사용장애는, 남성이 약 18%, 여성이 6.4%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조금씩 이제 여성분들이 증가되는, 예, 그런 어떤 경향성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지만 이것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역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경우를 보이고요. 불안장애도 여성분들이 조금 많은 경우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에 있어서 이렇게 남녀의 차이가 약간 이제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독을 저희가 이제 애딕션이라고 하고요. 애딕션은 크게 비헤이비얼 애딕션하고 케미컬 애딕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스포츠 토트라든지 도박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행위 중독의 한 가지가 되겠고요. 케미컬 애딕션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니코틴, 또 마약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가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성이 되겠습니다. 내성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같은 정도의 느낌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시간과 양이 필요한 건데요. 처음에는 소주 한두 잔 마셔도 되게 취했는데 나중에는 소주 한 병, 두 병 이렇게 양이 늘어나는 걸 내성이라고 그러고요. 금단이라는 거는 갑자기 술을 줄이면 끊으면은 갑자기 술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제 불편한 느낌, 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이게 약간 심리적인 상황이나 또 신체적인 상황 두 가지 다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술이 이제 만약에 내 주위에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알코올에 이제 중독된 환자분들은 술을 몇 박스 집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쟁겨놓고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혹시 끊어지면 되게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망, 여러 가지 중독에 해당되는 증상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담배 밥 비우면서 한 숟가락 하고 싶은데 이런 엉뚱한 얘기도 하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면 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기타 공전질환 같은 것도 쭉 이렇게 쫓아오게 되고요. 기억력 감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거 다 여기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독 증상이라는 건 초기에 호기심이나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스트레스는 증가되고요. 처음에는 남용하는데 그치다가 나중에 의존이 되고 나중에는 거의 마지막에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발전되는 단계를 보이고요. 특히 중독에서는 뇌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이제 그 쾌락 중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벤츄럴 테그멘트에서 유클레스 아킨벤스로 가는 요 쾌락 중추는 이제 도파민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술이나 담배나 모든 중독 물질이 들어오면 여기서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독을 유발하는 뇌 보상이론은 배쪽 피계 구역에서 축이신경계로 가는 도파민 신경이고 이런 것들을 쾌락을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마 술, 담배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운 행복이나 기쁨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알코올, 술이나 담배 같은 거, 마약 같은 걸로 도파민을 유발했을 때는 굉장히 도파민이 급속하게 나오고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자연스러운 행복, 기쁨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자녀들이 뭐 성적이 좋아서 뭐 어디 좋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본인이 술 먹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까지 이제 이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왜 이제 병이냐고 하면 이게 정상인한테는 소주 사진을 보여줘도 전혀 뇌 반응이 없는데요. 알코올 의존 환자들한테는 소주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막 피가 엄청나게 솟구치는 게 보여지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갈망 현상이 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건 실제로 뇌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이제 할 때는 뭐 간단하게 뭐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느냐? 술을 안 먹게 했을 때 뭐 화난 적이 있느냐, 너 술 먹는 것도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해장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먹은 적이 있냐, 이런 그 간단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딕션은 이런 어떤 뇌가 이런 어떤 세장이 갇힌 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음주량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20년 동안 이제 알코올 사용을 추적해 보니까요. 20년에 비해서 여성의 알코올 사용이 유의하게 증가됐고요. 문제음주의 비율도 유의하게 증가됐고 또 젊은 여성들 사이에 알코올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경향성이 나타났고요. 이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에서도 보시면은요. 남성 환자는 연평균 감소되는데 여성 환자는 연평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료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약 40대 비율이 제일 높아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마도 더 상승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의 차이는요. 남성은 더 많이 더 자주 마시고 어린 나이에 시작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신입이나 어디 여러 가지 가면 이제 술을 억지로 먹게 돼서 이제 고요염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행동을 술 먹고 이제 주사를 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빨리 취한다. 또 약간 늦은 나이에 돼 있고 약간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정서에 관련돼 있고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텔레스코핑 코스가 있습니다. 여성이 더 늦은 나이에 음주를 시작해도 알코올 상용 장애로 더 빨리 진행되고 알코올 관련 신체 질환이 더 일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텔레스코핑 점점 이제 뭐 확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 현장에서도 여성분들이 내원했을 때는 대개는 간 경화도 시작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알코올성 치매나 또는 알코올성 인지기능 저하도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일찍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제 동물 실험을 해도요 이제 쥐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을 주면은 쥐 실험을 하면 남자 쥐에서는 술을 많이 줘도 이렇게 실험이 실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 쥐에는 술을 주면은 이게 빨리 경과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뚜렷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그래서 아마 제가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알코올과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실험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이제 성별을 고려한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 쥐에 실험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더 빨리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요, 여성분을 분해하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약 남성분들의 50%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체지방이 많아서 술이, 약간 하이드로필릭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녹아 들어갈 데가 없어서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이제 갑자기 스피드하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생리와 이제 호르몬, 관련된 것에서 있는 알코올 분해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여성이 더 높은 혈중 알코올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전에 항상 주장하던 게 이게 여성분들을 위한 술잔은 좀 작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반으로 그래서 같이 한 잔을 마셔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술 양을 적게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제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성분들도 그런 걸 알고 본인이 남자분들하고 술 먹어도 본인이 한 반 정도 먹으면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반면에 술에서는 니코틴을 분해하는 효소는 또 여성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니코틴 분해 요소, 그래서 참 세상이 공평하다는 게 여성분들은 알코올 분해 요소가 약하고 반면에 니코틴을 분해하는 요소는 강합니다. 근데 니코틴을 분해하는 요소가 강하면은 담배를 필 때 니코틴이 빨리 분해돼가지고 금단 증상이 심해져서 또 빨리 담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담배를 더 빨리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코올이나 담배에 있어서도 이상하게도 여성분들한테 좀 불리하게, 이 생물학적으로는 불리하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더 빨리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 병을 분해해도요, 여성분들은 남자분들 5시간에 비해서 7시간이 되고요, 양주 시간이 다 비슷비슷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날에 회식 때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음주운전을 이렇게 많이 검사를 하더라도 훨씬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음주를 안 하시는 것이 좋지만, 건강 음주를 하더라도 이런 아마 파마코 카이네틱하다 그러거든요. 술이 내 몸에서 마셔서 이제 나중에 대사되는 것까지의 그런 특이성을 본인이 인지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교육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 뇌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가 술을 많이 먹으면 뇌의 용적이 감소된다. 그래서 이걸 뇌가 쪼그라든다 그러고요. 이 환자분들한테 흔들어 보라 그래요. 뇌를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은 뇌가 이제 출렁출렁 한다. 뇌가 쪼그라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성분들이 더 빨리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가 더 빨리 쪼그라든다. 뇌세포의 그런 어떤 신경독성에 취해서 뇌세포가 빨리 죽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블랙아웃도 여성분들이 술 먹으면 블랙아웃이 되게 많이 되고 또 이게 치매로 많이 간다랍니다. 제가 왔던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대학교 앞에서 이제 주점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소주에 약간 과일 향이 나거나 과일 맛이 드는 그런 소주가 나온 다음에는 이 블랙아웃이 돼서 실려 나가는 그런 여성분들의 숫자가 5배 정도 보통은 뭐 한두 명이 붙였는데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것들이 나온 뒤에는 뭐 한 5명에서 10명 이상을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을 겪는 걸 저희가 목격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성분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즘에서 이렇게 벤트리클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더 많이 차는데요. 여기서 물이 많이 차서 뇌세포가 줄어들면 출렁출렁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뇌에 있어서도 텔레스코픽 이펙트가 있어서 여성분들의 뇌에 더 취약함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다른 정신질환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가 되게 많고요. 불면증, 우울증 많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텔레스코픽 이펙트로 의해서 간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신체적 질환도 역시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페이탈 알코올 신드롬 아니면 페이탈 알코올 스펙트럼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술을 이제 임신 가행기 특히 이제 초반기에 드시면은 이렇게 뭐 머리가 소두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눈 사이도 멀어지고 뭐 얼굴도 좀 평평해지고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극단적인 예고요. 페이탈 알코올 스펙트럼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없이도 태아의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약간 뭐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이제 되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사용에 미치는 정신, 사회, 문화적 젠더의 영향은 여러 가지 바람직한 여성성과 반대된다고 여겨지는 음주가 있고요. 근데 이제는 남녀가 이렇게 우리가 여성 음주도 제한하고 전통적인 역할인데 이런 게 깨지고 이제 영향이 줄어서 젠더 간의 차이보다는 모든 젠더에서 더 어린 나이에 음주를 시작하고 더 빨리 알코올 사용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보고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치료도
남성보다 더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경향은 더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시작이 어렵지만 일단 시작이 되면은 잘 치료에 순응하는 게 있고 약에도 잘 반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알코올 치료 받는 거에 처음에 시작은 어렵죠. 잘 안 오려고 그러시고 숨기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오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잘 치료에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가 치료 입원율 통계는 남성과 여성이 2대1로 돼 있지만 여성이 치료에 들어가는 경향이 조금 낮지만 잘 돼 있는 거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양육권 문제가 있습니다. 양육권이 이게 알코올 문제가 되면은 양육권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치료에 대한 이제 방해가 돼서 처음에 들어오진 않게 되지만은 치료에 들어가면 아이 양육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필사적으로 술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위주로 치료 모델이 이제 고안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성 정신과 공존질환, 육아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게 더 관심을 기울인 프로그램이 더 성공적인 거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특화된 것들, 또 여성만으로 구성된 집단 치료도 역시 되게 좋았던 게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우자로 인해서 재발하는 비율이 여성분들 알코올이즘은 되게 남성분들도 많이 알코올이즘이어서 부부 같이 치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현재는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 결과가 되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국내에 맞는 연구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양육권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여성들에 관련된 그런 어떤 치료나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맞춤형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혜리입니다. 우선 젠더혁신 포럼이라는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세대별 한국인 여성의 음주 문화입니다. 본 발표는 우선 우리나라 여성의 음주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성 음주자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별 음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구에서의 음주 문화는 근대사회 이전 19세기 말 근대사회 이후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인간이 육체 노동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요. 근대사회 이전에는 많은 육체적 노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물질,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성을 뒷받침해주거나 집합적 음주 행위로 집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오게 되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니까 금주를 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되면 근대적 공장 작업의 효율성의 중시로 일을 하면서 술을 하지 못하는, 술과 노동이 분리되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근대사회 이후가 되면 과도한 음주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음주에 대해서 사회적 규제를 시작하고 금주가 규범화되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금주령이 내려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성별 월간 음주율과 고령 음주율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남성의 음주는 파란색 그래프인데 음주가 감소하거나 비슷한 추이를 보이죠. 반면에 여성은 월간 음주율과 고령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월간 음주율을 보시면 여성의 경우 2005년에는 37.0%에서 2018년에는 51%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요. 고령 음주율도 2005년 3.4%에서 2018년 8.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음주가 우려가 되고 있는 점은 고령 음주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은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전문직이거나 사무직인 사람이 좀 고위험주를 많이 하는 것에 반해서 여성의 경우는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서비스나 판매 종사자인 경우 훨씬 더 고위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듯이 술로 인한 건강 격차도 벌어져서 오히려 취약계층에서 술로 인한 문제가 더 심하게 돼서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세대별 음주 문화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였습니다. 물론 연령이 세대를 반영하고도 있지만 같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사건, 문화적 특성, 컴퓨터, 인터넷 사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경험에 따라서 정서, 가치관, 행동, 양식이 구분될 수 있으므로 연령대보다는 세대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세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적 조사로 리서치 회사에 등록된 패널을 대상으로 인구 비례 충화 추출 방법과 국민건강 역량 조사에서 음주율을 고려해서 음주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20대에서 50대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한 번 이상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월간 음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술을 마시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적 조사인데요.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초점 진단 면접, 즉 FGI를 했고요. 이들은 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본 거는 음주 동기, 절주 의지, 저위험 실천 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성 음주자가 언제 처음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세대별로 굉장히 음주 시작 연령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25살이 되어서 처음 술을 마셨는데 X세대, 지금의 40대죠. X세대는 한 21세 정도, 그리고 Y세대는 19세 정도에 처음 술을 마셨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 빈도도 보시면 Y세대들은 월 2에서 4회 정도 음주가 50% 정도 되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마신다는 응답도 한 5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요일에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였는데 가장 많이 마시는 요일은 주말인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에서 10명 중에 8명 정도 음주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평일 중에 술을 많이 마시는 비율은 목요일이 32%로 가장 많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Y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차까지 술자리를 하느냐입니다. 술을 1차에 끝내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시는 문화는 아마 우리나라 문화의 독특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처럼 식사 후에 술을 1차, 2차, 3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기 전에 집에서 술을 마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것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한 연구들이 많은데 우리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차까지 술을 마시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Y세대의 경우 2차까지 마시는 비율이 한 절반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3차 이상 마신다고 하는 응답도 4명 중에 1명은 3차까지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음주자는 술을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마시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X세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녀 양육과 가사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술 소비 패턴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Y세대는 여성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주점이나 바에서 음주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음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마셔서라고 합니다. 근데 빨리 마시는 행위가 원샷이라든가 돌림주를 한다든가 폭탄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 마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마시는 것은 알코올 중독에서 가장 위험한 음주 행태라고 하는데요. Y세대의 경우를 보시면 원샷이나 폭탄주의 형태를 많이 하고 있었고,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돌림주라든가 혹은 접대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여성 음주자의 규범은 어떠한 것인가인데요. 그 음주 행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술을 마시나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하면 descriptive norm, 기술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도 본인보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술을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본인은 월 2에서 4회 정도 마시는 비율이 한 40.5%라고 응답을 한데 반해 타인들은 월 2에서 4회 정도 마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1%,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마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5.3%잖아요. 그래서 본인보다 타인이 음주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음주에 대한 관용도인데요. 즉 명령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술은 좀 취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청소년이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Y세대는 8.2%가 그래도 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8.1%가 경우에 따라서는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관용도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인 경우 본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보다 좀 더 관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주 동기는 고위험 음주나 음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Y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개인적인 동기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우울할 때 이를 대처하는 대처 동기가 크게 작동을 하고, 그리고 기분이 더 좋아지려고 마시는 고양 동기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적 동기나 수능 동기가 높게 작동하고 있어서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20대, 30대 여성 7명을 대상으로 FGI를 한 결과인데요. 특이한 점은 이들은 절주에 대한 의지가 매우 낮았고, 술이 사회적 관계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 인식이 매우 컸고요. 절주를 하는 스트레스보다 음주가 가져다주는 편익, 다시 말하면 음주로 인한 이익, 이러한 것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에 비해서 술은 건강상의 위해가 별로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술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술은 저렴한 가격으로 신목을 도모하고 즐거움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술에 대한 효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육아,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내가 현재 젊을 때 최대한 많이 마시고 즐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회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15개의 변수가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였을 때 술을 마시느냐, 뭐 이러한 문화가 가장 그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예측을 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고요. 그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친구, 가족, 지인,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많이 마실수록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동기, 음주 동기 중에 즐거워서 마신다거나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 마신다던가 그리고 이제 원샷을 한다거나 폭탄주를 하는 그러한 음주 행동이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이 세대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생활에서 타인에 의한 음주 요구가 생겼을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행태도 모두 잔을 채우고 술을 돌려서 마신다거나 건배를 외쳐서 원샷을 하는 그리고 의례적인 성격의 음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 행태를 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X세대는 가정을 중심으로 술을 마시는 그리고 혼자 술을 마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엄마의 음주는 자녀의 음주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자녀의 음주 태도에 음주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 음주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좀 자제한다든가 그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음주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Y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다음 폭음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문제가 심각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대는 Y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음주에 대한 태도가 매우 관대하고 그리고 음주에 대한 동기도 사회적인 동기라든가 수능 동기보다는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개인적인 동기가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혼술을 많이 하고 있고 폭음이나 고위험 음주가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음주를 통해서 아주 자유롭고 멋진 여성상을 꿈을 꾸고 그리고 음주에 대한 효용을 지나치게 좀 크게 해서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좀 생각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여성을 위한 음주 문제 예방 대책으로 젊은 여성을 타겟팅해서 절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특히 음주 장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류 광고의 규제나 음주 장면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그 알코올 이용성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정책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무 곳에서나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음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 음주자의 패널을 좀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남서울대학교 강양숙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네, 저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알코올 중독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이 주제에 제가 주제를 가지고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또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여성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여성들이 대부분일까라는 부분들을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경향이 있지 않나, 제 자신이. 근데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면서 그게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녀의 일생이라는 이거는 가상의 스토리고요. 특정인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는 아주 착하고 조용한 말썽 부리지 않는 딸로 자라나게 되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보다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결혼 초부터 남편이 음주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만 어차피 어떤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정도 없고 그다음에 자식을 낳고 자기가 잘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음주와 폭력이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낫다, 그래도 돈은 벌어다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식 하나 보면서 자식 키우는 그 하나의 바램으로 살아가시게 되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술로 인해 남편은 돌아가시고 좀 조용히 살 수 있나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아들이 또다시 이제 이혼을 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언젠가부터 친정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 모질게 대하기보다는 술 취한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자란 데다가 자신 역시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매몰차게 내몰지는 못하지요. 게다가 이제 자신을 돌봐야 되는 손주 둘까지 이제 남겨져 있게 되는 그런 사연입니다. 사실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런 스토리가 결코 현장에서는 드물지는 않고요. 꼭 3대까지는 아니어도 아버지가 중독이었는데 남편이 중독이더라. 내 남편의 중독 문제를 힘겨웠는데 아들이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그 가족의 관점에서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알코올 중독 가족의 부담이 큰 것은 많은 경우에 중독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중독의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치료적인 개입을 받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가족에게 그 모든 부담이 쏠려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가족 구성원 중에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독자의 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중독의 가장 해로운 결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인 부모의 중독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미치게 되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자녀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 그다음에 적응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의 중독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떤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의 중독가정 자녀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착하고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어떤 자녀들의 모습 중에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양상을 부모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자녀들이 부모처럼 부모를 돌보게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부모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모화 현상은 말 그대로 굉장히 어른스럽고 대견하고 부모에게 착한 그런 자녀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분명히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가 이제 성인 아이, 그러니까 이거는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라나서 성인이 된 그런 분들을 성인 아이라는 이렇게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발달 단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성취해야 되는 발달 단계들을 충분히 자기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그 발달 단계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어렸을 땐 굉장히 어른스러웠지만 오히려 그런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숙한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관계적인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문제 또는 다른 중독이라는 문제로 세대 전이가 되는 경향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독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떤 간접적인 형태로 중독의 전달자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그 중독 가정의 세대 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알코올 중독 가정 자녀들은 친밀한 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나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에서 원가족 내에서 해왔던 역할, 지켜왔던 규칙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역기능적 역할 유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결국에는 결혼관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 아이의 특히 딸의 많은 퍼센트는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하더라. 그래서 또 다른 알코올 중독 가정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린 시절의 규칙이나 역할을 반복할 수 있는 배우자 선택,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의 편안함, 이런 이유들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부모가 중독이었던 경우에 남편이 중독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사실 중독이 되거나 중독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적응을 잘하는 건강한 아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른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자, 이런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그런 역기능적인 어떤 역할 관계를 반복할 수 있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여성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너무 당연하게도 중독자의 가장 주된 보호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 심리적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감당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렇게 힘든데도 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배우자를 어떻게든 돌봐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 배우자의 질병적인 또는 정신의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설명으로 이제 공동의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중독되는 것처럼 가족은 그 중독자에게 중독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의존에 대한 관점이 여성학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그 개인의 어떤 병리적인 성격이나 정신역동적인 무의식적 갈등이 아니라 공동의존은 여성의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 의한 사회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좋은 돌봄자 역할을 하게끔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자신을 어렵게 하는 가족 환경 내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설명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폭력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중독은 폭력과 굉장히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렇게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폭력을 모델링해서 사회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게 같은 가정에서 성장을 하고 폭력을 같이 봤어도 폭력을 배우는 입장은 주로 남성들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여성 음주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음주를 하고 있음에도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보다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차라리 선택적으로 그런
그 억제 능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 또는 성 역할에 그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론으로도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 배우자들이 여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큰 부담은 그 자녀 양육자로서 갖게 되는 무게입니다.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양육자라고 하면 1차적으로 여성, 엄마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세대전이 있어서 중독의 세대전이 있어서 유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중독자 부모, 그러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 엄마, 술을 마시지 않는 엄마가 이런 알코올 중독의 세대 전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위험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나 애착관계, 적절한 부모 역할들을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적절한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적인 또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원이 있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그 비중독자 부인과 배우자, 여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고립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녀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로 내가 좋은 엄마가 못 되는구나. 그런 수치심, 죄책감 그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 양육에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억울함도 느끼게 되죠. 자, 이건 여성 중독자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자로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대진 교수님도 설명하신 것처럼 그래도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잘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양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자기를 비난하면서 술을 먹기도 하지만 사실은 술에서 벗어나는 큰 동기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모성으로서의 부담감, 양육자로서의 부담감이 어쩌면 가장 드러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중독자의 어머니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중독이 전반적으로 저연령화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이제 부모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부모의 경험은 배우자와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녀의 중독과 관련해서 부모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 외에도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어서 내가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자녀의 성공이 곧 엄마의 성공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우지 못했구나라는 건 굉장히 큰 낙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게다가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내 자녀가 중독자가 안 되지 않았을까? 내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내가 그때 옆에 있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자기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 가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노의 감정이 좀 더 주된 감정이라면 부모의 감정은 자기 비난이나 수치감 또는 이중적인 죄책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된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특히나 양육에 있어서의 주책임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엄마들에게, 어머니들에게 그게 많이 좀 더 가죠. 실제로 중독의 문제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탓이다라고 어떤 그 투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에서 심지어는 협력관계가 되어야 하는 남편까지도 얘가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한 거냐, 엄마로서 뭘 한 거냐라는 비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아닌 자녀이고 내가 부모로서 이 자녀가 제대로 정말 사람 노릇하면서 잘 살 수 있게 키워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실제로 도박 중독이긴 하지만 어머니의 경험들을 보면 아들의, 그러니까 자녀의 잘못을 인지하는 것도 아무래도 맹목적이다 보니 좀 더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조금 더 마치 한 몸처럼 자녀의 어떤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내 탓이구나 하는 죄책감 그런 과정에서 많이 지쳐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코 놓을 수 없는 내 자식을 어떻게든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들의 경험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가정 내 어떤 여성들의 경험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가족들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금은 무관심한 건 아닐까. 아직은 현장에서 중독자를 위한 치료로
위한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가족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가족의 삶의 질이나 가족 개개인 구성원들의 어떤 삶을 위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대나 빈곤같이 드러나는 문제 외에 굉장히 복잡 미묘한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어떤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각자 배우자, 딸, 어머니로서 또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다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세대전이 예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은주입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에 기반을 둔 알코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코올 정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알코올이 특히 여성한테 혹은 청소년한테 이런 알코올 취약계층들한테 굉장히 나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현실에 기반을 둔 알코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제기하고 싶은 문제점이 미디어에 음주 장면이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분노 상황이 주인공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든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제 느끼는 그 상황에서 보통 보면은요, 예전에 이제 해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주인공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나가는 게 기본적인 설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음주를 마시는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 찍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장면을 이동을 해가지고 옮기는 것보다는 세트 스튜디오 안에서 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음주하는 게 대단히 비용도 절약이 되고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주의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다른 어떤 건강한 어떤 장면보다는 술을 마시는 음주 패턴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드라마 속에 보면은요, 폭력, 음주로 인한 폭력, 차 사고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절주혼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절주혼이라는 이제 거기서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드라마에 나왔던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음주 폭력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한, 그래서 결국 음주 끝에 살인을 하고 이런 류의 장면들이 너무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요, 이제 미디어 음주 장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미디어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었어요. 보시면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라.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말고 음주 폭력으로나 음주 자살 등의 묘사를 삼가해야 된다.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해로운 음주 행동을 묘사를 삼가해야 된다. 이런 최소화하라, 삼가라, 신중하라 이런 단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최소한이고 어디까지가 신중인지 이제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효성이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방송사나 이런 데서 음주 폭력이나 음주 자살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장면들이 드라마에 계속 빈번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술 광고 문제점을 보면은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류 광고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연도별 술 광고 건수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술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술 광고가 미디어에서 역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TV뿐이에요. TV뿐인 거고 다른 요즘 이제
요즘 이제 술 광고들이 주로 이제 SNS나 이런 그 IPTV나 이런 데로 숨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에서 보면은 이보다 훨씬 많은 이제 술 광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술 광고의 문제점은요, 규제 무풍지대인, 죄송합니다. IPTV나 뉴미디어, SNS 이런 곳들로 이제 많이 숨어들고 있고요. 담배 피해가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피해, 경제적 피해보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담배가 월등히 심하고 알코올로 인한 거는 너무 관대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림의대 김동준 교수님께서 이제 조사를 한 통계인데요.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19조 9천억 원으로 흡연의 3배가 넘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사회적 비용이고요. 개인적이고 정서적 비용까지 합하면 훨씬 큰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는 철저하게 금지하면서 알코올 광고에는 엄청나게 관대한 이 정부 규제의 비대칭성이 이제 특히 지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뭐 보시면 담배는 다 불가 뭐 일부 허용 다 불가 이렇잖아요. 근데 술은 시간대 규제 허용 일부 허용 거의 대부분이 허용입니다. 그다음에 광고와 표현의 규제에 있어서는요, 담배의 경우는 담배값 표면에 무서운 환자, 그 뭐 후두암이나 구강암 환자 경고 사진을 부착하는 데 비해서 술은 술병이 아주 작은 글씨로요. 누가 그걸 읽겠어요? 그 경고 글씨 텍스트 온리라는 거죠. 근데 이 텍스트에 대해서 보면은요, 흡연 경고 문구에 대해서 사진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경고 문구 텍스트만으로는 78.7%가 효과가 없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부착한 후에는 효과가 컸다 그래요. 사진을 부착했더니 텍스트는 별 효과가 없는데 담배 해독성을 인식하고 그 해독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금연을 하게 되는 행위로 이어지고 담배 구매 억제로 이어지는 그 행위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상당히 높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알코올 규제에 있어서 텍스트로만 알코올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광고하고 마케팅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이 술 광고 출연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여봤더니 청소년들 대상의 아주 유명 걸그룹 멤버가요. 자기 소원이 자기가 소주 한 병은 기본으로 마시는데 술 광고에 출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그런 게 이제 신문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술 광고에 이제 나타나요. 근데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유명 여성인들이에요. 그 유명 연예인들이 그 술 광고를 거의 화장품 광고하고 동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할 만큼 많이 이제 술 광고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요, 굉장히 쿨하고 멋진 여성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술 잘 마시는 여성이 쿨하고 일도 잘하고 대외 관계도 좋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한다는 거죠. 이 광고가 단순히 술을 파는 거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그 술을 권하는 사회의 이미지를 파장이 상당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국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은 젊은 세대와 여성 등 음주 취약계층 술 소비가 늘어난 거는요, 여성들만의 취향에 맞춘 술 개발이, 여성들이 소주 같은 경우는 좀 쓰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알코올이 있으면서도 술 맛이 달달한 거, 이런 그 여성 술 소비, 그 다음에 연예인 음주 광고 등 미디어 영향과 마케팅 때문이다라고 조사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유명 여성 연예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너무 그 젊은 여성들의 마음에 너무 예쁘고 그 뭔가 이렇게 분위기도 잘 유능하고
분위기도 잘 매치메이킹도 잘하고 이런 네트워킹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직장 여성의 이미지를 가진 이분들이 순수, 발랄, 깨끗함, 건강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소주 광고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소주 마시고도 이슬같이 깨끗한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너무 멋진 여성들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술 광고가 이 계속돼도 되는가.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소주 같은 걸 마실 때 좀 쓰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정말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정말 순한 맛에 순한 이미지까지 만들어내는 마치 사과나 복숭아나 과일 같은 그런 이미지의 달달한 술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 마케팅을 세게 했을 경우에 그 알코올 취약계층인 여성들이 계속 노출되지 않겠는가. 정부에서도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광고 출연 여성 모델의 나이를요, 24세로 제한을 했는데, 이 법이 뭐 통과는 물론 안 됐어요. 근데 물리적 연령이 24세가 넘었더라도 이런 그 광고에 나오는 여성들은요, 40대가 돼도 여전히 20대처럼 보이는 막 진짜 그 방부제 미모를 보통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거론됐을 때 이제 떠도는 농담이 유일하게 24세 미만인 아이유를 배제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냐 이런 농담이 떠돌았을 정도로 이 나이를 가지고 제한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로 광고 시간대를 10시 이후로 제한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학원에 와갖고 막 TV 켜기 시작하는 집에 돌아와서 그 시간이 10시거든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나. 특히 맥주나 도수가 낮은 술 광고가 영화, 드라마, VOD나 유튜브 등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SNS를 통한 이 술 광고가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규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주 다행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알코올 규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절주 캠페인 확산을 위한 협의체 기구가 있긴 있어요. 보건복지부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내서 이제 음주 폐해 예방 협의체를 운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협의체 조직이란 거는요, 위원회 조직하고 마찬가지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이런 그 협의체 조직으로 알코올 정책, 규제 정책이 제대로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요, 이제 프랑스 대표적인 게 뭐, 해외는 알코올 규제를 세게 하고 있어요. 그 프랑스 에방법이 대표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프랑스는 사실 술 가지고 와인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에방법을 제정을 해가지고요. 술 광고를 엄격하게 방지를 합니다. 와인은 프랑스 고유의 정체성이고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이제 강경 입장을 고수를 해요. 그래갖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뿐만 아니라 과다한 음주도 마약과 동격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해외 사례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방송에 대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술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는 그런 장면을 뭐 좀 더 하라든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 방송사나 여기에 SNS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상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제시를 할 때 방송사나 통신사의 자율 규제에 일단 맡긴 다음에 방통위의 모니터링 체제로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나 방송사한테 자율 규제를 하겠다 해봐라라고 하면 일단 부담을 느껴요. 그 방송사나 통신사가. 그다음에 방통위가 그걸 나중에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경고하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협의체에서 얘기를 해봐야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주 규제 범위는, 음주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보건이나 건강보험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산, 교육, 미디어에 대한 광고 및 마케팅 규제, 이런 등등의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를 포괄해서 좀 부처별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이슈는 보건복지부, 주류산업이나 예산은 산업부, 국세청, 기재부, 미디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알코올 규제는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등등의 그 다양한 부처가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어지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 광고에 대해서는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유명 연예인들에게 그 알코올 취약계층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술 광고는 이게 좋지 않다는 일종의 그 주의 공문을요, 주요 연예기획사나 방송사, 연예인 매니저들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규제 이상의 효과를, 사회적인 효과를 저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방 캠페인에 이제 예산 대책이 필요한데요. 흡연이나 암 이런 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음주에 대해서는 겨우 15억 원이 2018년 통계이긴 하지만 15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방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산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좀 활용을 해서 여성에 대해서 알코올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책은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이제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부처가 다 물려있기 때문에, 기재부까지 물려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타워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유명인한테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노력이, 이거 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술 광고 좀 자제해달라는 공문만 보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런 공문을 받고도 술 광고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술 광고 규제를 위해서는요, 방송사에다가 일단 당신들이 이런 거를 좀 자율 규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방송위에서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방통위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적정 예산은 성인지 예산을 활용을 했고 여성들에 대한 알코올 위해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알코올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사님들 모두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나요? 네네, 연사님들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각 선생님들이 상당히 방대한 그런 자료를 또 책에도 다 쓰시고 하셨는데 너무나 제한된 시간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받은 것과 또 지금 발표 중에 들어오신 몇 가지 그 의견들에 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교수님께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질문이 들어온 것은요, 지금 아까 그 중독자 치료에 대해서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여성 중독자들의 경우에 그 적절한 별도의 대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거에 사실은
저도 많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다 이제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서울시 금연센터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1,400억이라는 예산 언뜻, 그 다음에 알코올에 관련된 거는 그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산의 문제인데 서울시 금연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여성 흡연자를 위한 캠프를 따로 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무료입니다. 네. 돈을 거의 안 받고 4박 5일을 입원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그 금연에 관련된 그런 접근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등이에요. 그 예산이.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 있는데 이게 거꾸로 알코올 쪽으로 가보면은 거의 제 생각에는 그 반대쪽 위치에 속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시적인 그런 게 일단은 안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육권에 관련된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육권을 갖고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언뜻 생각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지금 카프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 약간 그 알코올 전문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그 여성 알코올 환자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병원은 되게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뭔가 어드밴티지를 줘서 활성화시키는 정책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 양육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분, 특히 이제 AI, 아까 우리 강영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AI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AI의 대부분 남자분들인데 여성분들이 들어가면 너무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 AI 모임도 조금 뭔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줘서 뭔가 자조 모임 같은 것도 그쪽으로 가게끔 좀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예산의 문제가 너무 담배하고 술하고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광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 흡연하는 거는 대개는 다 이제 공공방송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코올은 뭐 광고도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는 걸 보면은 이것도 예산만큼이나 형평성이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벌써 뭐 우리가 알만한 이제 연예인들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광고를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게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 여기 이제 젠더 혁신 포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개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으로는 강향수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관해서 그 알코올 중독 가정의 돌봄과 양육 문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관련된 질문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발표에는 안 하셨지만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문봉규 대표님께서 그 회복 중인 그 중독자를 전문가로 또는 그 상담자로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회복 중인 전문가의 가족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거를 여쭤보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젠더를 고려한 알코올 정책 연구 총서는 젠더혁신센터에 오셔서 자료실에서 모두 PDF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영숙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략하게 생각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양육이나 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은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보단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가 그 사회적인 지지체계를, 양육과 돌봄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지지체계를 많이 만들고 그거와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를 키우는 게 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알코올 중독 가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그 외 모든 자원으로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연결, 사회와의 연결, 지지체계와의 연결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결,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원이 있다라는 것이 이 가족들이 이렇게 사회로 조금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세대전이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제대로 된 어떤 양육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잘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아주 낮은 자기 양육 효능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에게 아주 특화된 어떤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독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빨리 치료 체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치료 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적 지지 자원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족분들을 어떤 그 회복 자원, 어떤 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신 분들이 어떤 치료 과정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내가 회복자의 가족인데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도 저희 기관에서도 회복하시는 가족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본인의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훨씬 공감대 형성이 좋고, 그다음에 회복이 진짜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밝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좀 아쉬운 부분이랄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사실은 지금 그런 어떤 치료 서비스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기준에서 만들어진 어떤 교육 과정이나 훈련 과정을 이렇게 필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그 회복의 경험 자체를 어떻게 잘 이렇게 다듬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적인 기준에서 만들어진 교육이나 훈련 과정보다는 이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좀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그 포럼 중에 그 좋은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창걸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술은 담배와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해서 지금 금연에 비해서 너무나 그 음주 정책이 미약하니까 그것을 좀 더 강조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홍은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동감이 된다고 보고요. 또 김수 교수님께서는 이거 김대진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현재 진단 기준 같은 것도 남성 중독자에 많이 맞춰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성 중독자들도 똑같이 잘 디텍트가 되고 하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대진 교수님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참 어렵죠. 한 사람은 알코올 의존이냐 아니냐, 뭐 남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하는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스코프로 나눠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하는 건 DSM-5 기준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카테고리컬하게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약간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오디트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지에 관련된 걸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DSM-5에서 여성 알코올리즘을 따로 진단하는 기준은 사실은 없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정도, 스케일 같은 거 정도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점수를 조금, 여성 점수의 그런 어떤 가감을 좀 줘서요. 남성은 좀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여성은 낮게 줘서, 여성분들은 좀 술이 양이 좀 적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덜 하더라도, 약간의 그, 진입하는 걸 좀 낮춰서, 이런 걸 보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에는 더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 음주량은, 저는 술잔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여성분들의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봐서 미리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만 짧게 또 다시 질문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젊은 여성들의 그 음주가 자꾸 증가하는 그게 좀 심각한 뭐라 그럴까요? 그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있는데 손혜리 교수님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김대중 교수님, 홍문지 교수님께서 해주신 게 답이 될 것 같긴 해요. 아까 그 흡연에 비해 흡연 예방에 비해서 우리나라 음주 관련된 예산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이거든요. 항상 10년 전부터 13억에서 15억 정도 사용했으니까 그 증가되지도 않고 예산의 부족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흡연은 다 전면적으로 금지인데 그 음주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광고도 어떤 경우는 허용한다.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라서 그 알코올과 관련된 규제 정책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여성 음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마케팅이나 음주 광고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규제가 굉장히 미약하고 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알코올 이용 가능성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고 마시고 소비하는 걸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편의점 가면 24시간 살 수 있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가서도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좀 필요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을 했는데 술에 대한 문제가 2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좀 더 그 노동에 대한 효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술을 금지하는 정책을 200년 동안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굉장히 음주와 관련된 규제 정책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200년의 역사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은 그냥 아무 데서나 마시고 그리고 별로 건강에 영향을 안 미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질적 연구에서도 보시다시피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술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거의 모르고 있어요. 반대로 술 마시면 즐겁고 나한테 최대한 기쁨을 주고 즐거운 이 베너피트만 이제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아니 일반적인 남성들도 그렇지만 너무나 관대한 문화로 술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교수님이 발표한 그 태아알코올 신드롬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여성이 더 취약하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20대, 30대를 타겟팅하는 교육 그 다음에 젊은 여성이 음주를 하게 되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아까도 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에 대한 갭이 정말 크거든요. 저소득층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음주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타겟팅해서 절주와 관련된 문화를 좀 확산하고 음주에 대한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그런 교육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다른 코멘트들도 있지만 오늘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그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신현영 의원실에서 처음에 그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정책화 하는 데도 또 같이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특히 여성들이 지금 많이 취약해지는 그런 알코올 문제를 음주 정책에 대해서 잘 마련하는 그런 기초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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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